주요국의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주택가격인데 명목가격하고 실질가격,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가격입니다. FRB나 이런 데가 이제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내리면은 주택 수요가 다시 되살아날 것인지는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팬데믹 때 미국의 주택 수요가 급증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택근무를 했잖아요. 당연히 주택 수요가 늘어나겠죠. 도시 외곽 지역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독일 정부가 이때 이제 임대료가 막 폭등을 할 거 아니에요? 임대료 상한선 규제 정책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선 규제 정책을 하니까 이제 주택 신규 공급이 안 늘어나죠. 왜냐면은 시장 임대료는 높은데 그걸 묶어놔 버렸으니까 주택업자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 안 짓죠. 예, 안 짓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주택 가격이 이렇게 뛰었는데 뛴 것은 그 주택의 종류의 변화를 반영한 거다. 단독주택에서 맨션으로의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가격 상승 반영을 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동영상에서 두 번째로 그 주요국의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특히 이제 시장 요인으로서 인구수 문제, 그다음에 소득 증가, 경제 성장 문제, 그다음에 금리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요국의 실제로 주택가격이 이제 어떻게 지금 변해오고 있는가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세계 주택 가격인데 명목 가격하고 이제 이건 실질 가격,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이제 실질 가격입니다. 보시면 이제 명목 가격은 세계 주택 가격 명목 가격이 이렇게 쭉 그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오다가 팬데믹 때 훨씬 더 가속도를 부셨다가 다시 증가세가 이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가격으로 보면은 증가세를 쭉 유지를 하다가 팬데믹 때 조금 이게 증가세가 가속화되었다가 실질 가격 면에서는 2022년부터는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제권으로 분할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나눠보면 선진국과 이제 이머징 국가로 나눠서 그렇게 보면은 선진국 경우에는 이제 2010년 글로벌 금융 이후에 명목 가격은 이렇게 상승세를 이렇게 쭉 해오다가 팬데믹 때 급증을 했죠. 급등을 했다가 증가세가 다시 이제 2022년부터 둔화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질 가격으로 보면은 이렇게 증가세를 보여오다가 팬데믹 때 급증을 한 후에 하락했어요. 실질 가격은. 그러니까 명목 가격은 약간 이렇게 오른 걸로 나왔지만 실질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인플레 해치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이머징 국가의 주택 가격을 보면은 이머징 국가의 주택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다가 2020년부터 이렇게 증가세가 이렇게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 가격은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를 했다가 오히려 이제 2022년부터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중국의 영향이죠. 근데 보시면은 선진국이든 이머징 국가든 2022년부터 주택 가격이 실질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어요. 2020년에서부터 이렇게 팬데믹 때 이렇게 주택 가격이 급등한 건 뭡니까? 일시적인 급등이죠. 일시적인 급등이고, 그다음에 그 선진국의 경우에 2010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해 온 것은 주택 가격의 어떤 주택 수요의 실질 수요의 증가를 반영을 하고 있죠. 실질 수요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실질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렇게 지속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 팬데믹 때 이제 일시적으로 주택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실질 가격이 이렇게 푹 뛰었다가 2022년부터는 주택 수요가 둔화되면서부터 이제 가격이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머징 국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 이후에 이렇게 실질 가격이나 명목 가격의 증가세 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이냐, 주택 아니면은 뭔가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요인, 인구수 감소라든지 경제 성장률의 둔화가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든지 소득 증가 둔화가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든지 아니면은 금리 문제가 이렇게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든지 하는 그런. 물론 이제 2020년부터는 이제 금리가 급등을 했죠. 인플레 때문에 금리 급등이 이제 주택의 실질 수요를 억누른 그런 면들이 크죠. 이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면 예컨대 이제 지금 이제 금리를 FRB나 이런 데가 이제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내리면은 주택 수요가 다시 되살아날 것인지는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의 주택 가격을 보면 이제 글로벌 서프라임 론 사태로 주택 가격이 폭락을 했죠. 거의 뭐 150에서 이렇게 90으로 떨어졌으니까 뭐 한 40% 정도 폭락을 했죠. 주택 가격이 폭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세, 주택 가격 회복을 하는 그런 국면이죠. 주택 어떤 수요가 늘어났다기보다는 폭락한 주택 가격의 원상
복구 뭐 이런 정도죠. 원상 복구 정도였는데 팬데믹 때 이제 주택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급증을 했죠. 팬데믹 때 미국의 주택 수요가 급증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택근무를 했잖아요. 당연히 주택 수요가 늘어나겠죠. 도시 외곽 지역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도시 이렇게 미국은 또 이제 단독 주택이잖아요. 목조 단독주택이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외곽 지역으로 이제 굳이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수요가 이렇게 늘어났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 그 주택 건설이 때 이제 굉장히 그 공급이 많이 늘어났는데 공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장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미국 목조주택에 사용되는 상당 부분의 목재가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예요. 상당 부분에. 근데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라는 곳이 있어요. 목재 산지예요. 침엽수 목재 최대 산지인데 이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산림지대에서 이게 딱정 존벌레인가가 이렇게 그 만연해가지고 이 침엽수들이 대거 고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재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목재 부족으로 해서 주택 공급에 굉장히 공급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보통 추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2022년부터 금리 이제 인상을 했죠. 인플레 억제를 하면서 명목 가격으로는 올랐지만 실질 가격은 이제 정체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2014년, 15년 요 무렵부터 캐나다가 이렇게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한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외국 이민하고 유학생을 엄청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뭐 임대 수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주택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죠. 당연히 이제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죠. 그러니까 명목 가격하고 실질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폭등을 하고 있죠. 절대적으로 수요가 급증을 했고 그 급증한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못 따라갔다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하죠. 어떻게 보면 캐나다 정부의 이제 주택 정책의 이제 실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또 이렇게 멈췄다가 팬데믹 때 미국하고 똑같이 또 이렇게 재택근무하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죠. 또 캐나다도 미국하고 비슷하게 목조 주택인데 그 딱정벌레 퍼져가지고 그 목재 공급이 이렇게 급감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서 이제 대도시 지역의 외곽이나 왜냐하면 도심 지역으로 출퇴근하려면 도심 지역에 거주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도심 지역의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팬데믹 때는 도심 지역에서 이제 벗어나서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외곽 지역의 주택 수요 하고 주택 건설 수요가 급증을 했죠. 뭐 그걸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2년부터는 이제 급감을 하고 있죠. 명목 가격도 급락을 했고 실질 가격은 계속 지금 하락세, 명목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네, 뭐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내서 뭐냐면 이제 재택근무가 끝나고 다시 이제 그 출퇴근하면서 도심 지역으로 이제 오피스로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외곽 지역의 주택 수요가 이제 크게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 이제 빈집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안 팔리거나 가격이 떨어지거나 뭐 멈추겠죠. 반면에 도심 지역은 가격이 오르겠죠. 다시 이제 출퇴근을 하니까 도심 지역은 가격이 오르는데 다른 외곽 지역, 도심 지역이 아닌 이제 비상업 지역이나 비사무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이제 주택 가격을 보면 독일도 2014년부터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이민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였죠. 이제 아프리카 난민도 뭐 한 100만 명 가까이 계속 받아들였고 독일이 그다음에 동유럽 쪽에서 독일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이때는 동유럽 쪽에서 독일로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서 온 그 이른바 취업자들이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주택 임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났죠. 주택 수요도 늘어나고 임대 수요도 늘어났는데 주택 공급이 못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이때 이제 임대료가 막 폭등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뭐냐면 임대료 상한선 규제 정책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선 규제 정책을 하니까 더더욱 이제 주택 신규 공급이 안 늘어나죠. 왜냐면은 시장 임대료는 높은데 그걸 묶어놔 버렸으니까 그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 건설업자나 주택업자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 안 짓죠. 안 짓죠. 임대료 200을 받을 수 있는 것을 150밖에 못 받는데 누가 주택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작용을 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 다음에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그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건물이잖아요. 역사적인 그런 유적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막 그 건물을 부수거나 한국처럼 싹 갈아 밀어버리고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낙연 주택을 다 밀어버리고 재건축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함부로 못해요.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급이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주택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제한적이어가지고 택지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층고 제한도 있고 용적률 제한 같은 거 규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주택 가격이 팍 올라간 거죠. 거의 팬데믹 이후에도 이게 급증을 했죠. 근데 팬데믹 이후에 급증한 것이 재택근무 증가로 인해서 이제 또 주택 수요가 더 증가한 것도 있죠. 근데 이제 2022년부터는
했어요. 급락을 했어요. 실질 가격은 급락했다가 지금 이제 멈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급락한 것은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이죠. 인플레 때문에 이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그로 인해서 이제 위축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 그래서 일자리가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던 이제 이민, 동유럽으로부터 일자리 찾았던 이민 취업자들도 이제 독일로 들어오는 것들이 둔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독일 내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그 반이민, 불법 이민에 대한 반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하면서 이제 그 난민이나 이민의 감소, 이것이 이제 주택 수요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이렇게 쭉 그 하락세를 보였죠. 2000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뭐 때문에 재정 위기였죠. 프랑스도 재정 위기 압력에 노출됐었죠.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가 2016년 이후부터는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그렸는데, 이 팬데믹 이전까지도 거의 주택 가격이 침체 했죠. 그러다가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좀 늘어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재택근무로 인해서 이제 외곽 지역, 근교, 외곽 지역으로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도 늘어나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특히 이제 도시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택지 부족이라든지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다음에 공급 정책이 기동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추진되지 못해가지고 주택 부족 문제가 상당히 만성화돼서, 특히 이제 젊은 층의 어떤 주택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역시 프랑스도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2020년 이후에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주택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역시 또 이제 그 반이민 정책, 또 프랑스 경제가 이제 둔화되고 이제 침체 국면에 빠지고 하면서 주택 수요도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명목상으로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을 제외하고 캐나다나 독일이나 프랑스의 주택 가격이 명목이나 실질 모든 면에 있어서 늘어섰다라는 거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재정 위기로 인해 가지고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팬데믹 이후에 명목 가격은 올라가는데 실질 가격은 물가 상승을 가면 실질 가격은 계속 하락세죠. 이탈리아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이제 재정 위기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다가 이탈리아도 인구 이제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가 이제 유럽에서 상당히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영국도 이렇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주택 가격이 좀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영국도 역시 이제 이민 문제, 그다음에 그 동유럽이나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나 중동 지역에서의 취업 이민이나 이주자 들이 늘어났죠, 이때. 그러면서 주택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팬데믹 때 이렇게 명목상으로 급등을 했는데, 역시 이제 영국도 그 팬데믹으로 이렇게 재택근무 때 되면서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주택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그 영국은행이 금리 인상하면서 지금 가격 상승이 멈췄는데, 실질 가격은 하락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 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같은 경우, 스웨덴은 계속 이 주택 가격이 명목이나 실질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급등을 해야지. 이건 뭐냐면은 구조적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심했다라는 거죠. 스웨덴은 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못 따라간 이유는 뭘까요? 역시 스웨덴도 이제 주택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죠.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주택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젊은 층들이 주택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규제라든지 특히 스웨덴이 이제 이른바 사회복지정책 강화 차원에서 주거복지 강화라는 명목으로 임대료 상한선 정책을 이렇게 강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그리고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다음 팬데믹 때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가 이제 2022년부터 금리가 상승하고 로우 전쟁 나고 하면서 이제 또 경기도 둔화되고 하면서 가격이 이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고 실질 가격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거의 이제 2014, 5년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이죠.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도 역시 이제 그 주택 수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었죠. 늘다가 팬데믹 때 또 일시적으로 늘었죠. 명목 가격으로는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실질 이제 가격은 이렇게 안 늘어나고, 이건 뭐냐면 인플레죠. 물가 상승을 거의 이렇게 물가 상승분 정도,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도 지금 주택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분도 이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죠. 실질 가격이 지금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2022년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
그 주택이 인플레 상승분을 커버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택이. 예.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주택 시장 침체로 하다가 아베노믹스 때부터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제 지방이나 중소도시에 빈집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동경이라든지 오사카라든지 나고야라든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맨션, 보통 이 단독주택, 일본은 단독주택이 중심이었는데 맨션 건축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대도시 지역의 도심 지역의 재개발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유턴 근교 뭐 2시간 통근거리 뭐 1시간 반 통근거리에서 다시 이제 대도시 지역으로 이제 출퇴근 시간을 이렇게 단축하는 대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회귀하면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택수가 조금 이렇게 회복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뭐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팬데믹 때 이제 축 뛰었죠. 팬데믹 때 축 뛰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계속 뛰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 툭 뛴 것은 이른바 이제 그 주로 맨션들이 뛴 거죠. 대도시 지역에 우리로 치면 이제 아파트죠. 맨션들이 뛰었는데 2020년부터는 거의 이제 정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 분만큼만 지금 이제 뛰고 있다. 뭐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주택 가격이 이렇게 뛰었는데 뛴 것은 그 주택의 종류의 변화를 반영한 거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 맨션으로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어떤 그 가격 상승 반영을 하고 있다. 또 2020년 이후에 이른바 이제 이런 15년 이 무렵부터 이제 중국인 투자자들이 그런 일본의 이제 그 도심 지역의 재건축 대상의 물건들을 이렇게 매입하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맨션 매입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작용을 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 걸로 나타난다. 하지만 중소도시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침체된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빈집도 늘어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이후에 뭐 이렇게 주택 가격, 명목 가격이 이제 완만한 상승세를 이렇게 보였는데 실질 면에 있어서는 거의 상승했다고 보기 힘들죠. 물가 상승 부분 정도를 커버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이제 이 주택 가격은 이제 물론 대부분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뭐 빌라도 들어가고 연립도 들어가고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이 포함이 된 거죠. 하지만 거의 뭐 한 7, 80%는 아파트라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전국 아파트 가격 추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나중 뒤에 영상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이제 이른바 이때는 대세 하락이라고 했던 시기예요. 2010년 이 무렵에는 대세 하락이라고 불렀던 시기예요. 이 무렵에는 또 부양책이었죠. 부양책이었다가 오르니까 이제 규제책으로 또 바뀌었다가, 심지어는 뭐 이때는 뭐 이제 통계도 조작을 했다가 할 정도로, 그다음에 또 매번마다 그 정권마다 뭐 주택 부양책을 했다가 주택 또 이렇게 투기 억제책을 했다가 그 정책들을 막 몇십 번씩 쏟아내고 남발하는 정책을 반복을 했죠. 왔다 갔다 갈팡질팡을 했죠. 근데 이제 2022년부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하락, 주택 가격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을 했죠. 전국 가격이. 실질 가격은 하락세죠. 실질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서울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서울 지역의 주택 아파트 가격이 이게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전국의 그 주택 가격은 이렇게 하락한 걸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울이나 어떤 수도권의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의 반등은 그 지역의 국지적인 특수 요인에 의한 반등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요때는 금리 이제 인상을 했다가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반등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이 지금 실질 가격으로 치면 어쩌면 팬데믹 이전 수준하고 지금 같습니다. 실질 가격으로 치면은 거의 지금 이제 그 인플레도 제대로 커버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물가 상승분도 커버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목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면은 실질 가격 면에서는 손해가 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한국도 뭐 이렇고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의 상황이 이렇고, 이머징 국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주택 가격, 명목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계속했다가 2021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급락세로 거품이 꺼지면서 2020년에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급락을 하죠. 명목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실질 가격 면에서는 이렇게 오다가 한번 이렇게 2010년에 뛰었다가 또 정체했다가 좀 뛰었다가 2016년부터 이렇게 상승했다가 2021년부터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1년 이렇게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까지는 이렇게 완만한 주택 수요 증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중국의 이제 이 통계 지표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분야의 문제이지만 어쨌든 간에 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니까 이 통계를 무시할 수는 없고, 다만 이걸 참고 삼아서 중국의 주택 시장을 가늠을 해본다라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주택 가격은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떨어졌냐면은 실질 면에 있어서는 거의 2010년 이전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 명목 가격 면에 있어서는 2015년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 근데 이 주택 가격 하락이 이제 거품 붕괴됐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중국은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였잖아요. 중국은 지금 물가 하락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국의 주택 가격 하락은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인구 감소,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둔화, 소득 증가 둔화, 그다음에 금리, 중국은 금리로 정책을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안 하고 뭘 한다고 했더니 지준율 조절로서 이렇게 통화량으로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국의 주택 가격 하락은 중국의 주택 수요의 둔화를 반영을 하고 있다. 거품 붕괴의 여파가 결정적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주택 수요의 둔화를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또 이제 지금 이제 주택 빈집, 말하면 주택 재고죠. 재고가 뭐 상당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중국의 주택 가격의 하락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거다.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이제 뭐 이머징 국가 대비 브릭스 국가 중에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죠. 이게 2012년, 13년. 이때가 아마 룰라 정권 일기 때인가요? 그랬을 겁니다. 이때 이제 이른바 주거복지 강화 해가지고 주택 공급 강화 뭐 이렇게 하면서 도심 기업을 개발하고 또 브라질 경제가 이때는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브라질 헤아라도 강세 였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주택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그걸 반영을 하고 있죠. 명목 가격하고 시질 가격이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건 주택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택 공급이 못 따라갔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 이후부터 이제 브라질 경기가 둔화되면서부터 이제 인플레가 좀 가시화되고 헤아라가 약세를 보이고 둔화되면서부터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좀 침체를 보이다가 팬데믹 때 다시 이제 인플레가 급등을 하고 헤아라도 그에 따라서 약세를 보이고,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 실질 가격은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재 브라질의 주택 가격의 상승은 인플레만큼만 지금 반영한 상승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도 멕시코는 이제 주택 가격이 명목은 가파르게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죠. 실질 가격도 이렇게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멕시코의 경제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런데다가 외국인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국경지대에 이제 미국 공장들이 늘어나면서 그쪽에 개발하면서 주택 수요도 늘어나고, 멕시코가 물가가 싸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멕시코로 이민을 많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와요. 휴양지 칸쿤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휴양지 있잖아요. 기후 좋은데 물가도 싸고 하니까 그런 데로 와요. 이민을 와요. 노후를 거기서 보내려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멕시코도 이제 도시화가, 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화도 막 진행되고, 그러면 이제 도시 지역에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죠. 집값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기존에 거주했던 저소득자나 상인들이 쫓겨나죠. 외곽이나 변두리로 외곽 슬럼 지역으로 쫓겨나죠. 도심 지역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멕시코는 주택 지금 공급이 주택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러시아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러시아 경제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침체를 이렇게 지속하면서 실질 주택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팬데믹 이후 러전쟁을 계기로 해서는 명목상으로 이렇게 쭉 늘어났는데, 이게 실질 가격이 약간 오른 건 뭐냐면 이 루브라가 폭락을 했잖아요. 러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이제 루브라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를 이렇게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주택 구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뭐 그런, 그러니까 약간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그러니까 뭐 달러라든지 이제 암시장에서 달러라든지 주택 금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런 이유죠. 그러니까 명목상의 주택 가격은 폭등을 했지만 실질적인 이제 주택 가격은 그렇게 오른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약간 상승했다라는 것은 그런 요인이다. 루브라 화폐 가치 폭락에 따르는 화폐 가치 하락을 이렇게 해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 보는 것처럼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들의 주택 가격 동향을 살펴봤는데,
이 주택가격 동향으로부터 보면은 앞선 첫 번째 동영상에서 인구 감소, 그다음에 성장률 둔화, 그다음에 금리 변화 이런 것들이 금리 영향은 뭐 일단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금리 상승이 이렇게 주택가격 그 상승을 이렇게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머징 국가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이런 중장기적인 요소, 인구 감소라든지 그 경제 성장률 둔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의 하락 압력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아직 그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인구 감소나 인구 증가 둔화 또는 그 성장률 둔화가 어떤 주택 수요 둔화라든지 주택 가격 하락 요인으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힘든 단계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뭐 부분적으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엿보인다. 인구 감소라든지 경제 성장률 둔화가 주택 가격 하락 요인으로 지금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이미 이제 그런 것을 보였고, 다만 이제 최근에 주택 가격 상승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그 유형의 변화, 단독주택에서 맨션으로의 그 주택 유형의 변화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뭐 경제 성장 둔화가 이렇게 주택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는 하지만 인구 감소가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는 아직까지는 유럽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확인하기는 조금 힘든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상 이제 두 번째로 주요국의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한국의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